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좀비들이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영화 부산행부터 요즘 이 드라마까지 연이은 흥행의 한국형 좀비, K좀비라는 신조어도 생겼던데요. 워낙 화제라길래 저도 봤는데요. 정말 밤을 샐 정도로 멈출 수가 없는 스토리에 힘이 있더군요.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라 두 젊은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끊임없는 악성 댓글과 사실과는 동떨어진 유튜브 영상 등으로 공격을 받다가 일어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로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온라인 공격, 규제하긴 어려운 걸까요? 미디어 비평에서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주말이죠.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 씨, 그리고 1인 방송 진행자인 조장미 씨, 두 분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특히 네. 두 분 모두 악성 댓글, 그리고 루머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하죠. 네. 오늘 이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사회 현상 한번 짚어보자고 하셨는데요. 네. 먼저 이번 사안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불링요. 예. 어떤 뜻인가요? 사이버불링은 2000년에 미국 햄프셔 대학교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랍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메일 등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지칭하는 불링이 합성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왕따 등 집단 따돌림 현상이요.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욕, 따돌림, 협박하는 행위로 확산된 것을 우리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것이 뭐가 무서울까? 그냥 무시하고 안 보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24시간 내내 이 폭력에 시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해자가 한두 명으로 특정되지만은 불특정 다수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배구 선수 김인혁 씨 그리고 조장미 씨 이 두 분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악성 댓글에 시달렸는데요. 배구 선수 김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0년 넘게 들었던 오해들,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친다라면서 저를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달라, 버티기 힘들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경기 때마다 D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계속 받았고요. 여러 악플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BJ 잼미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해왔던 조장미 씨도 비슷하게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게다가 BJ 잼미는 2019년 자신의 어머니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사이버 불링은 개인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소수의 학생들끼리의 학교 폭력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기사나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 달리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불링을 이른바 온라인에서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왕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적하는 기사나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이 생기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이 댓글을 달면서 한 사람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혐오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특히 이 BJ 잼미, 조장미 씨의 경우에 네. 사이버 레카의 피해자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레카 하면 보통 교통사고 나면 등장하는 견인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이버 레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견인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후루룩 달려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조회수를 올릴 만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를 빨리 다뤄서 조회수를 높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유튜버들이 우르르 그 이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슈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만든 영상들이 이제 대부분 그야말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짜깁기 영상 또는 아주 자극적인 루머를 담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이슈를 다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돌아가신 조장미 씨의 경우에 사이버 레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2019년 뻑가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조장미 씨의 남혐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조장미 씨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는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의미라는 그 우리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집게 손가락 그 표시 있잖아요. 네. 그것을 사용했다라면서 조장미 씨를 남혐으로 이렇게 몰아갔다고 합니다. 뻑가는 조장미 씨 사망 이후에 일종의 해명 방송을 했는데요. 조회수와 채널 성장에 눈이 멀어서 인터넷을 며칠간 시끄럽게 했던 그 논란의 태풍 속에 휩쓸려서 저 또한 이슈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 잘못이 있다고 본다. 과도한 비꼬기와 억측으로 인해 피해받은 잼민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미 사망하고 난 이후에 참 이렇게 사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횡행하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이제 성립이 되면요. 최대로 받을 그 형량이 벌금형 5천만 원이고요. 7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선고를 받은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벌금이라든가 형량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판을 벌려놓고 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온라인 괴롭힘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토록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유명 연예인들 이번에 사망하신 두 분도 그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 그리고 일종의 연예인인데 이렇게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건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뉴스 댓글창을 폐쇄했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 유튜브도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지난 1월 20일에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혐오차별 유튜브 채널 방치하는 구글은 각성하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네. 구글 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고도 했어요. 이게 이제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죠.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삭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만 가능하고요. 이게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대상도 되지 않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튜브 스스로의 자율 규정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예컨대 작년에 12월 30일 그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성명을 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이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이겁니다.
유튜브 코리아는 가세형과 같이 혐오와 비하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와 채널에 대한 자율 규제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현재 언론 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 사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에 동참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에 유튜브도 들어와라라는 요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거죠. 네, 의미 있는 발언들인데, 근데 과연 이런 유튜버들이 뭐 자율규제만으로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사이버 레카 이런 행태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유튜브가 먼저 해봐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유튜브가, 이렇게 개인과 소수자에 대한 비하, 혐오, 차별로 돈을 버는 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구글 코리아가 분명히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업 언론인들이 만드는 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인 키소라는 것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함께 국내 자율규제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든지 아무튼 유튜브가 허위 조작 정보와 사이버 레카 혐오 콘텐츠에 대한 대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내놓아야만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 콘텐츠의 판별을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간에 할 것인지, 이들 콘텐츠의 광고 수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특히 유튜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된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또는 그 조치 사항을 백서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이용자와 유튜버들이 이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초 작업이 있어야지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돼서 시민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영상은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네, 한편 사이버 레카 같은 문제는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른바 우리가 어뷰징이라고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이런 어뷰징성 기사를 쏟아내는 이른바 유사 언론들, 이런 쪽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네.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 박정훈 기자의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좋은 보도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기사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작년에 남성 비하 제스처 논란 당시에 네이버 검색 기준 150여 개의 기사가 쏟아졌었는데요. 이때에도 고인이 된 BJ 잼미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위키트리와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남성 비하 제스처 논란 초기에 조장미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빠르게 확산시켰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조 씨에 대한 가십성 기사를 생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조 씨가 남성 비하를 했다는 주장은 위키트리에 의해서 최초로 기사화가 됐었다고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이트도 이를 다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화가 조 씨를 향한 사이버 불링에 힘을 실어준 셈이라는 지적을 한 것인데요. 사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비아냥거리는 그 내용의 제목, 비판적 제목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졌었더라고요. 네. 조장미 씨의 사망과 이후 반응에 대해서도 이들 그 위키트리 등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사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도요. 네. 위키트리는 10개, 인사이트는 5개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고 일부 누리꾼들은 양심이 없다, 너네들이 죽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유사 언론들이 어뷰징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건 역시 사실은 광고 때문이잖아요. 광고 네네. 수익. 또 네. 조회수를 높여야 그만큼 광고가 많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언론이 이렇게 질 낮은 보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보도들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많은 시민들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유사 언론의 보도를 더 쉽게 클릭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런 기사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그야말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언론 7단체의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 기구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희망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일단은 이 언론 7단체 중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키트리나 인사이트도 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반복되어 온 기사의 문제점들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곳에서 댓글 창닫기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을까 모색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도 소극적으로 그냥 창만 닫을 게 아니라 뭔가 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신데 네. 사실 그동안 언론에 대한 심의 규제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기성 언론에만 좀 집중이 돼 왔었죠. 네.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실 뭐 구독자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매체들이 정말 네네.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더욱이 이 구독과 조회수에 따라 이익을 또 가져가는 구조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 사실이든 아니든 관심만 받고 소비되면 끝이라는 생각이 좀 팽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두 분의 젊은이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소장님 인터뷰 통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1월 29일부터 5일간 진행된 설 특집 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고 서울시도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1부는 백신 부작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청취자의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해줬고요. 2부에선 심리적 방역에 관한 사연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가가 출연해서 공감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도 5일간 그날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병상 정보, 서울시의 지원 내용 등을 간략하게 알려줬습니다. 네, 코로나19 특집으로 진행된 설 특집 생방송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간략하게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질 가능성이 큰 명절 때에 시의적절한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의 다양한 질문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 출연해서 내용도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청취자 질문도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묻는 것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마 설 연휴 때부터 이런 확산세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련한 YTN 라디오의 설 특집 생방송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혹시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네, 좋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1부와 2부를 나눠서 살펴보면요. 먼저 1부는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1부 방송에선 진행자의 질문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날은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출연했는데요. 응급의료센터장 분이 출연해서인지 진행자가 응급실에 관한 질문을 몇 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응급실에 꼭 방문해야 하는 백신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 필요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병원에 가면 CT나 MRI를 찍자고 하던데 그걸 꼭 다 찍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이나 응급 상황이 아니지만 불안감 때문에 응급실에 가게 된다는 내용의 담소가 조금 길게 이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와는 관련이 낮다는 점에서 아쉬웠고요. 또 이 시간에 청취자 질문을 좀 더 다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날은 유독 청취자 질문이 적게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나 아니면 생행하는 가짜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내용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몰라서 질문을 못했던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와는 좀 차이가 있는 동떨어진 질문과 답이 이어져서 아쉬웠다. 이런 평가하셨고요. 또 다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2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 분이 늘어났고 그만큼 심리 방역도 중요해졌습니다. 5일 내내 2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가 출연해서 사연자들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해주면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줘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박기빈 아나운서가 요양원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청취자 사연에 공감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네,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셨고 그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나요? 네, 1월 29일 토요일에 방송된 2부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 하는 청취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화를 많이 하라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또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걱정이다라는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고 같이 계획을 세워보라 등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상담 내용이 특히 추상적이고 또 당연한 내용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답변 내용은 추상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특집 방송된 5일 동안 가수나 개그맨이 전화 연결을 해서 명절 때 뭐 하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가 되는 노래도 신청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갑자기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생뚱맞기도 하고 또 연예인과 진행자만 대화를 하고 전문가는 멀뚱히 앉아있는 장면이 연출돼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결해서 힘든 상황도 공유하고 노래도 들으니 상담만 이어지는 것보다 재미도 있었고요. 전화 연결한 연예인의 연령대나 노래 장르도 다양해서 최대한 많은 청취자가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 섭외라는 생각도 들어서 좋게 봤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닷새였죠. 특집 편성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주의 화제 영상부터 준비하셨다고요? 네, 동계올림픽 시즌이 되었죠. 네. 이렇게 관심 없는 올림픽 처음인가 하다가 쇼트트랙 경기 덕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쇼트트랙 영상들이 단연코 지금은 화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쇼트트랙이 메달밭이라고 보통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올해 동계올림픽에서는 사실 시작부터 좀 김이 샜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화제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좀 긴장감 없이 봐서 그럴까요? 당연히 금메달 혹은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네. 그래서 몇 개일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난 7일 개최됐던 그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저희 황대현 그다음에 이준서 선수가 어이없는 실격 판정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결승전에서도 터치 정황이 보이는 중국 선수가 아니라 1위 달리고 있는 헝가리 선수가 실격을 당하면서 그 뭐 눈뜨고 코베이징이냐, 중국만 스치면 실격이냐, 뭐 이런 댓글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사실 시초부터 이렇게 중국의 어떤 편파 판정,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네. 특히 이 쇼트트랙 경기 관련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들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까?
뭐 홈 어드밴티지라는 건 어떤 그 국가에서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좀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선수 영상 한번 보자면 네. 지난 8일에 있었던 대한체육회에서 오심 이의제 기자회견이었던 고의적인 오심이다. 그리고 쇼트트랙 국제심판 최용국 지원단의 회복 기자회견 이런 영상은 300만 회를 넘겼고요. 오. 예, 그리고 뭐 이제 심판지를 걸고 우리 선수들이 위에 말한 부분이 좋다라는 뭐 댓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뭐 2위가 이것이 반칙이다. 쇼트트랙 반칙 워스트 10 뭐 이런 영상 조회수도 뭐 150만 회를 넘는 그런 기회록을 했고 워스트 반칙 모두 뭐 중국 선수의 소행들을 이렇게 딱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댓글들 보면 뭐 중국의 유구한 반칙 역사 잘 봤다. 반칙 아니면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나라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황대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복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소아올림 또 9일 남자 1500m 결승 영상도 화제였죠. 이번 동계올림픽 한국 금메달 쇼트트랙 경기 시청률 40.8%였다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TV를 누가 보냐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화제가 되면 네. 또 전에 뭐 이제 드라마도 그렇지만 이게 다 본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고요. 네. 그 플랫폼 자체가 어떤 거냐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화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조건 토스에도 불구하고 멋진 경기 금메달까지 고맙다라는 댓글들 정말 멋있다 막 이런 댓글들이 또 선댓글들 참 많이 또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스포츠 경기, 스포츠 대회 영상들 하면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금메달 레이스 영상들이 보통 화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오심 판정 논란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국제심판 지원단장의 기자회견 영상이 30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좀 화내면서 봤나 봐요. 또 하나가 또 되는 계기가 또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화내면서 이럴 수가 있어 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그랬나 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대현 선수 뭐 정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결국 이어지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죠. 정말 대단하고요. 요즘 사실 대선 국면이라 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네. 네. 사실 근데 선거가 좀 재미없잖아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이런 금메달 소식으로 또 이렇게 통쾌한 우승 소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올림픽 관련된 이야기에 이어서 사실 요즘 이 드라마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우학이라고 하죠.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 짧게 하는 말을 줄여서. 네, 1월 2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죠.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는이 단연코 또 화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동명 웹툰이 원작인데요. 이것도 웹툰이구나. 네, 그리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에 고립된 이들과 그들 구하려는 자들의 한치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벌어진 이야기인데, 네.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본다고 하는 넷플릭스 주간 TV 차트에서 전 세계 2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가요 탑10 이후로 요즘에는 넷플릭스 주간 TV 차트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더라고요. 네. 야, 2주 연속 1위라 전 세계 2주 연속 1위 정말 대단한데 요즘에는 뭐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게 뭐 그렇게 새삼 이상하진 않아요. 워낙 이제 익숙해진 것도 같고. 자, 우리 콘텐츠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런 기록을 쏟아내는가.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비는 대한민국 좀비가 최고다라는 얘기가 해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킹데드라든가 이런 해외의 그 되게 유명한 좀비 드라마라든가 영화들은 네. 좀비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뭔가 버라이어티하지가 않은데 되게 느리잖아요. 적이지가 않죠. 네. 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막 뛰어다니고 네. 심지어 말을 하는 좀비도 있고요. 생각을 하는 좀비도 나오기 시작해서 네. 신선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중에서는 한국 콘텐츠 중에서 살아있다, 승리호, 사실 살아있다도 좀비에 관련된 거였죠.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지옥 이후 5번째 월드 랭킹 1위를 한 공식적인 대한민국 드라마인데요. 와, 축하합니다. 예, 주목할 점은 오징어 게임은 한 주는 좀
좀 미지근하다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갑자기 둘째 주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첫 주부터 679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플렉스페스트로 기준으로 네. 679점으로 진입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네. 그 당시에는 231점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네. 그리고 역대 그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시청 중에서도 5위고요. 역대. 그리고 이제 틱톡 스코어를 또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트렌드가 뭔지를 또 보려면 틱톡에 네. 나오는데 그 해시태그를 봐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68억 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동기간에 35억 뷰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도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첫 주가 6,300만 시간을 시청을 했었습니다. 6,300만 시간. 네, 그 다음에 4억 5천만, 그 다음 5억 7천만 시간까지 최고점을 찍었었는데요. 네. 이 지오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 시간을 첫 주에 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둘째 주 스코어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 첫 주만 봤을 때는 네. 벌써부터 해외 언론에서는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나왔다라는 이미?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도 워킹데드나 그 다른 좀비물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킹덤 때부터 아니 이 조선 좀비들은 왜 이렇게 잘 달리냐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동성이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떤 빠른 흐름, 빠른 스토리 전개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와의 차이점은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좀비의 발생 기원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학폭과 연관돼서 맞아요. 자식들을 좀 더 강인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게 좀 되게 독특한 네.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기존 작품들과 완전히 차이나는 게 하나가 이제 반좀이라는 게 나왔던 건데. 네, 저는 하이브 브리드라고 저 혼자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하이브리드 좀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반인 살아있는데, 반좀. 그 좀비라는 공간, 그다음 학교물도 다른 좀비물과 좀 많이 다르겠지만 폐쇄된 도시의 대처나 이런 부분들이 또 초기에 그 코로나 대응 어떤 그 특정 국가의 대응과도 비슷한 모습을 띄어서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공감을 좀 일으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이런 것들하고 상황이 많이 중첩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몰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었는데 또 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계기가 학교 폭력의 어떤 그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드라마적인 모든 것을 담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참 급박스러운 와중에 또 첫사랑의 설레임이 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은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네. 이제 스토리를 너무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구출을 안 하는 장면에서는 또 세월호를 떠오르게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생각까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좀비물에 한국 10대 청춘물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심지어 또 이 작품이 네. 10대 관람 불가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성공했던 드라마들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면 기묘한 이야기라는 TV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도 네.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10대 청소년들이 나와요. 근데 10대 청소년이 나오는데 성인 컨텐츠죠. 왜냐하면 워낙 잔인하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풋풋한 감정과 고어, 이런 좀비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몰래 보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또 20대, 30대들은 또 자기 10대들의 어떤 기억들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의 원작도 웹툰이다라고 하셨는데 넷플릭스 드라마가 되기까지 좀 힘든 과정도 있었다고요? 원래는 TV 방송을 목적으로 판권을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JTBC 드라마 제작사인 드라마하우스가 2019년에 판권을 사서 원래 JTBC 방영 예정이었는데 네. 이제 공개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력이나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수익 표현에서 자유로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드라마가 뜨면 웹툰이 조명을 받고 그러면 웹툰도 또 관심을 받잖아요. 지금 웹툰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기존 조회수보다 한 80배? 네. 그리고 매출도 59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조회수가 21배 늘면서 전 세계 인기를 실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출연 배우들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서비스에서의 또 팔로워 수가 또 무지막지하게 그러게요.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예, 한국형 좀비물, 뭐 넥스트 오징어 게임으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부득이하게 많은 스포일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안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꼭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